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제가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경지로 하면은 그 포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의 투표기호 앞순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의원 꿔주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쟁 관계가 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으면서 또 통합당은 김종인 카드를 앞세우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정치와우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저녁이면 모든 후보자가 확정이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도 잘 모르고요. 선거운동도 거의 못하다시피 하는 굉장히 특이한 선거, 역대 볼 수 없었던 총선이 지금 치러질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제가 선거? 선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13대 선거 때부터인데. 네, 오래됐군요. 그 오래됐죠.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 본 선거 같아요. 아까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선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가 있고 네. 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처음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예.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혼탁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 비례 관련 정당들. 그러니까 오늘 6시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인데 지금 네. 말씀처럼 여전히 의원 꺼주기가 지금 이제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정당의 경우는 이제야 좀 확정이 되는 것 같고 비례 순서라든지 비례 명단이 민생당 말씀하시죠? 민생당입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일단 면대면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고 후보들하고 네.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정치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선거는 어떤 이유가 됐건 누가 뭐 책임이 있다 없다 떠나서 네.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당들이 정당 체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네. 뭔가 이제 시작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안 먹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려는 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웬만하면 먹겠는데 그런 비유가 타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 정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역대 볼 수 없었던 선거가 된 이유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비례 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하고 하나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이제 재난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원래 보통은 이런 재난은 여권 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상례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서해 날입니다마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아니죠. 한나라당의 네. 의원은 우리 이제 선거운동 안 해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같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이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이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좀 더 선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재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현재는 이 저는 상황을 다루는 방식.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잘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뭐 이태리나 중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냐.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봐라. 그런 나라들처럼 미리 문을 닫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두 자릿수 내지는 세 자릿수에서 확진자를 막지 않았느냐. 그게 비하면 우리 너무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양쪽 해석이 다 있어서요. 저는 이 코로나 사건 자체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은 1월까지는
검찰과 정부 여당의 대결에서 정부 여당이 좀 지는 듯이 보였어요. 이 때문에 지지율이 정부 여당 쪽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2월 달이 들어오면서 검찰이 우리는 선거에서 물러난다. 우리 발 검찰발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라. 이러고 난 이후에는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야당은 말로 하고 여당은 조직으로 합니다만은 이번 야당의 경우에는 무건 수행을 주로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로 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종인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들고 난 이후에 다시 입이 있는 야당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그기에 따라서 또 한번 국면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요. 코로나 사태 초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양상이에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오히려 좀 올라갔고요. 올라갔죠. 여당 지지율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더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또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당이 좀 지나치게 진영에 너무 매몰돼 있다. 제1야당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네. 그런 쪽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당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고 수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희석됐습니다. 네. 통합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뭐 새보수당 이렇게 유승민 의원 같이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과 융합되면서 탄핵 이슈도 이제 죽게 되고 사라지면서 이름도 바꾸고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그게 많이 희석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공천도 초기엔 조금 통합당이 좀 뭔가 좀 회신 이런 김용호 느낌이 많이 공관위 있었어요. 체제가, 김용호 공관위 네. 위원장 때 T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출마 선언도 나오고 이게 대단히 정부 여당이 불리하겠구나 이랬는데 또 코로나까지 합쳐서 초기 대응이 뭔가 미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금 진행되면서 아직도 뭐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거죠 아직도. 그럼 와중에 이제 코로나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더라도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인물이며 정책이며 이런 구도, 뭐 바람 이런 게 잘 없는 선거 아닙니까? 면대면 접촉도 안 되고 있고. 하나의 분위기의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여당이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지금. 근데 오늘 이 6시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 등록이 또 모르죠. 네. 뭐 경제민주화를 했던 김정인 위원장이 전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서 이 국면을 뒤집을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변수 지금 비례 전용 정당들입니다. 최대 관심사인데요.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두 당이 한 몸이다. 이걸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을 국회로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이 힘을 합해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까지 7명의 현역 의원들이 옮겨갔는데 오늘 한 명이 더 지역구 의원입니다. 옮겨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순번이 3번으로 올라가는 게 확정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뭐 헷갈립니다, 진짜. 지금 이름도 헷갈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시민당. 열린민주당도 있고요. 아니 미래한국당이죠. 네. 열린민주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적어놓자면 막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 투표용지, 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뭔가 상위에 위치해야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원을 뭐 파견한다, 뭐 좋게 말하면 파견이고. 꿔주기죠. 뭐. 꺼주기죠. 의원 꺼주기 하는 건데 미래한국당이 뭐 좀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뭐 국고 보조금 뭐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딱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것들 정확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과거에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이 1번, 2번 이렇게 있으니까 투표용지에 그걸 의식해서 자꾸만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서글퍼 보여요. 지금 21세기인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갈려진다. 뭐 그것만으로 갈려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들이 지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미래한국당이
상당히 윗순위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이 한 편이다,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지금 이제부터는 유권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되는 거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소리를 듣건 말건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여권 비례정당이 있죠. 열린민주당입니다. 여기 더 시민당에서는 적자, 서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등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태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자로 가겠다. 언제나 어려울 때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진 그런 효자라고. 적자, 서자 이런 거 말고 효자로 가겠다라고. 네, 사실 앞에서 꿔주기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꿔준다란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출 의원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젊은 세대들은 쓰고 있던데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앞에서 이 코로나 전국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2월 달 이후부터 야당이 역대 야당과 다르게 그야말로 말이 없는 야당이 되면서 야당의 그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로 뭐 적자니 뭐 서자니 또 효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저는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야당이 그야말로 언론의 설 자리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언론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서로 표를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그 표가 될 것이고 결국 선거 이후에는 다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결국 여권의 표를 뭐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단 하나 조금 더 강한 진보에서 그동안의 정의당을 찍고 갔던 표들의 경우에 오히려 지금 새로 생긴 열린 민주당이 조금 더 흡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요. 사실상 손해는 정의당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의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실제 지지율에서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좀 앞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의당이 최근에 그 젊은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지난 조국 사태 때 취했던 자세, 네.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진작- 사과 기자회견. 네, 사과 기자회견 했어요. 네. 진작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을 좀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약간 과도하게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과도하다. 그리고 과거에 이른바 정의당이 얘기했던 이름 데스노트라는 거 그런 것과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당하고의 각을 못 세웠다는 네, 각을 거죠. 못 세고 거의 뭐 정말 그 당시 그 정의당이 그때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 이중대 같은 모습들, 민주당이 이중대 같은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같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아주 정치공학적인 과실을 전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뺏길 공산이 커 보이고 말이죠. 정의당이 정의당대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정의당이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수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 사랑하는 유권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그러면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이 제도가 낳은 아주 그 좀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과거에 완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그 멤버들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했던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지 않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여기 가서 거의 지금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정의당을 앞서는 듯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참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더불어시민당이나 네. 열린민주당이나 유권자들이 볼 땐 뭘 조금 자신들 내부에서는 더 강성이다, 더 선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선명하다는 건 과거에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더 선명하게 민주화 투쟁했던 게 선명한 거죠. 강경으로 가고 극단적인 게 선명한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정치 현상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말 지나치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열린민주당에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집토끼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의 기존 온건했던 어떤 당원들이 많이 모일 텐데 문제는 중도층인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중도층이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것이다.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합칠 게 뻔하지만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이 분석은 어떻게 돼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검찰과 정부 여당 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상당히 민심을 잃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뭐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요. 또 열린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친조국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열린민주당과 갑자기 헷갈리네. 더불어시민당이 네. 서로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더불어시민당은 어떤 면에서는 개국본이 중심이 밑에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더불어 열린당의 경우에는 최광욱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의 개국권은 경우에는 이제 열린민주당이고요. 네.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당명을 써놔야 됩니다. 당명을 써놓고야지 그때는 안 쓰고 헷갈리니까. 왔더니 지금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조국이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전국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명이었는데요. 7명 의원을 더 지금 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명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민생당이 현재 20명이니까 기호 2번은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또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번 돼 가지고 교섭단체 1번도 있고 교섭단체도 있고 지금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제 세 석만 더 얻으면은 이제 20명 20석이 되는군요. 되는 거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꽁도 뭐 다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요. 먹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의 반을 이제 균등 분배하는 거니까 교섭단체끼리 이게, 나눠 가지는 거죠.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국고보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눈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 와중에 또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투표 용지에 어디 위치하냐에 따른 정치적 이익도 고려하면서도 또 돈도 생각하는 네. 우리나라 정당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의원 거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이 돈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받을 돈. 전체 국고보조의 절반을 교섭단체가 나눠 가지기 파이는 때문에 한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피자 한 판을 가지고 2명이서 나누느냐, 3명이서 나누느냐 그 차이는 뭐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민주당 몫이나 또 지금 현재 통합당의 몫이 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정당명 가지고 굉장히 버벅댔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정당명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호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2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번호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경향은 앞번호일수록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1번이 되면은 2번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요. 또 뭐 3번보다는 2번이 유리하고요. 이런 면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앞순위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이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대표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잘못된 수를 둔 것이냐 지금 의견이 보수층 내에서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 먼저 네, 저는 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득이 봅니다. 사실 뭐 승률 100%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길 선거만 했기 때문에 100%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통합당의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기 이전에 통합당의 선대위를 보면 아무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슈를 메이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 통합당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가 강한 편이다 이런 평가들을 그러니까 갖고 우리가 이제 있어요. 흔히 말할 때 이제 그 의제를 선점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슈 메이킹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냐의 문제 아니에요 선거에서.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탁월하죠. 경제 민주화를 뭐 이분이 했다라는 건 뭐 꼭 했다라는 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 자체도 이슈 메이킹. 그 자체가 이슈 메이킹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1987년도 13대 그때 헌법 개정할 때 우리가
그때 헌법 119조에 들어간 경제 민주화 조항이 이분이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이슈가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경제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지금. 네. 코로나19 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 이런 게 대단히 선거 구도로 자리 잡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만약 김정인 위원장이 들어왔으니까 네. 아마 그쪽을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상태, 이 구도로 오늘 비상경제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던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면서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정인 위원장이 워낙 뭐 그야말로 선거 전문가라는 표현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철새 같은 면도 있어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의 테크노크라트처럼 뭐 어느 진영에 나가서 이제 기여를 하다 보니까 기술자. 예, 좀 선거 기술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통합당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